네, 안녕하세요. 저는 UI지원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 신호승이라고 합니다. 토요일인데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금 할당받은 시간은 50분이지만 50분 동안 여러분들이 저뿐만 아니라 이제 다 같이 청공수의 생활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하고, 그러면 어떤 미국에서 아니면 국내에서 어떤 사람들이 청공수가 아니냐, 개발자는 그럼 누구냐 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PPT가 지금 어디에 올라갈지 잘 모르겠는데 PPT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원래는 이게 제가 저희 산에서 일반 개발자들 대상으로 한 40시간 정도짜리 생각을 하고 교육 과정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한 40시간 정도의 분량인데 40시간을 50분 만에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예. 그래서 실제 여기 지금 뭐 이렇게 제가 주제를 잡아놨는데요. 실제 오늘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이 파트 1까지밖에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아요. 파트 1이 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라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뒷부분으로는 절대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책에서 보지 못했던, 주위에서 잘 얘기를 듣기 힘들던 그런 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책에 나와 있는 뭐 소프트웨어 공학, 우리 전공자들이 학부 시간이나 아니면 석사 시간 정도에 했었던 그런 소프트웨어 공학 수업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아키텍처가 아니라 실제 현업에서 쓰고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내용이고요. 근데 사실 좀 내용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사실 이 과정 자체가 어느 베이스냐면 지금 카이스트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아니면 소프트웨어 공학 박사과정 수준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어렵더라도 이런 게 있구나라고 아시고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도 내가 좀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시면 저는 이 자리에 굉장히 만족스러운 시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청공수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 미국에서 5, 60년대에 청공수를 뽑는 구인 이 신문 뉴스페이퍼예요. 여기 안에 자세히는 안 보이지만 미니멈 스피드 오브 키 디스크립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분당 시간당 만 번의 천공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을 뽑는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참 우리가 웃으면서 볼 내용이지만 사실 웃을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개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이 상황이거든요. 네. 고급, 초급, 중급, 고급 이런 식으로밖에 안 나뉘어져 있고 개성도 없고 그냥 시키는 대로 주어진 대로 코드만 짜는, 비즈니스도 모르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고 쪼이면 쪼이는 대로 쩔면 쩌는 대로 그런 상황이 이 미국의 5, 60년대의 이 청공수들의 삶과 지금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개발자들의 어떤 현실과 동일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SI 개발이 이런 거잖아요. 그냥 사람들 쭉 모아가지고 야 이거 해. 그러면 영혼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일만 하는, 그게 청공수죠. 우리가 흔히 개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현실은 이런 상황. 의사결정권자들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 우리의 현실은 그냥 시키는 일 하는 사람, 이 정도가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렇지 않은 사람들도 요즘은 이제 점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많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갈 길을 가버리기 때문에 사실 정보 공유가 많이 안 되는 상황이죠.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개발자들이 그러면 왜 천공수로 천대를 받느냐?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70년대 이런 천공수를 뽑는 어떤 정부의 영감에 있는 자료 중에 하나예요. 옛날에도 동일하게 관리자, 분석가, 설계자, 천공수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럼 관리자는 대졸, 분석가는 초대졸까지 뽑고 설계자는 초대졸, 그 다음에 천공수는 고졸 이런 식으로 뽑았어요. 7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70년대 이런 식으로 우리의 어떤 선배들이 이런 식의 어떤 잡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게 80년대, 90년대, 지금 2000년대까지 흘러오면서 바뀌지 않았어요, 사실. 이 흐름 자체가. 특히 2000년 초반에 IMF가 오고 나서 10만 IT 개발자들 양성하던 그런 시절에 누구나 다 진입장벽 없이 이렇게 들어왔었죠, 사실. 비전공자들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쉽게 들어왔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의 어떤 현상을 만든 데 일조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더 이상 뭐 이런 사람들을 생활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보여드릴 장표는 우리가 IT라는 것을 왜 해야 되느냐, 개발을 왜 해야 되느냐. 개발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비즈니스의 ROI를 줄이고 코스트를 줄이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IT는 태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점에서 하나씩 전체적인 우리가 IT를 해야 되는 바운더리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어떤 업무를 떠나서 좀 제너럴하게 프로세스가 있어요. 프로세스가 있고 프로세스에 대한 목표가 있어요. 이게 다 여기에 나오는 네모 하나하나가 다 IT,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는 목적이 될 수 있는 시스템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표에는 비즈니스 스트레이티지가 나오게 되고요. 스트레이티지, 꼴에는 당연히 매트릭할 수 있는, 매저할 수 있는 측정치가 나와야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측정치가 BSC죠. BSC와 같은, 그것도 다 IT 시스템에 들어가는 내용들이죠. 그 프로세스를 하기 위해서 액티비티가 나와야 돼요. 액티비티에 대해서는 역시 액티비티를 하는 것에 대한 롤이 나와야 되고요. 롤 다음에는 롤을 처리하는 잡이 나와야 되죠. 잡에 대해서는 역시 어떤 잡들을 모아놓은 오가니제이션이 나와야 되고요. 오가니제이션뿐만 아니라 잡에 대한 스킬, 이런 스킬에 대한 러닝 타임과 어떻게 잡 액티비티를 할지에 대한 메소드, 러닝 오브젝트, 그 다음에 이런 액티비티와 프로세스를 의사결정할 디시전 메이킹, 디시전 메이킹을 하기 위한 비즈니스 롤, 그리고 롤에 대한 팔리시, 그리고 리소스 플래닝,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어지는 것이 현대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엔터프라이즈 쪽의 어떤 비즈니스, IT를 하는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만든 시스템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개발자들이 이런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개발을 해야 되는데 사실 현실상으로는 그런 목적 없이 대부분 다 개발이 끝나죠. 이런 부분이 이제 프로세스 시뮬레이션이라는 어떤 도메인이고요. 이쪽 영역이 어떤 컨설팅적 입장에서 임플리멘테이션 하는 영역이고요. 이런 양쪽을 관리하는 부분이 프로세스 모델링을 하고 액티비티 관리를 하는 그런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모든 영역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전체적인 목표의식이 들어가고 목표 시스템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요즘에는 전체적으로 백그라운드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뭐 ECM이라든지 어떤 클라우드 아키텍처들이 이런 시스템들을 떠받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컨설턴트, 그리고 PM, 그리고 아키텍처, 개발자 이런 신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신분 사회는 아니지만 신분 계급 사회 아닌 계급이 나뉘어져 있는 상태예요. 이미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원초적으로 세계 어딜 가나. 왜냐? 뒤에 다른 장표에 다시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컨설턴트는 뭘 하는 사람입니까? CXO들과 붙어가지고 뭡니까? ROI를 낮추기 위하고 ROI를 낮추고 비즈니스가 잘 되기 위한 논의를 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논의를 해야지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 겁니까? 프로젝트가 나오죠. ROI를 낮추기 위한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 낮춘 프로젝트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PM이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개발자들을 오해하고 있는데
우리 PM은 이런 기술 잘 몰라. 우리 PM은 뭐 이런 것도 잘 모르던데 PM은 기술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PM은 철저하게 무조건 돈 관리만 하는 사람이에요. 돈이 빵꾸 안 나게 만드는 역할이 PM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개발자들이 바라봐야 될 사람 누구냐? 프로젝트가 이렇게 생성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프로덕이 발주가 되게 됩니다. 그 프로덕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키텍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키텍트가 실제적으로 PM과 의사소통을 하고 현업과 의사소통을 하고 고객과 의사소통을 하고 컨설턴트와 의사소통을 해서 우리 제품의 품질을 보증해주는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을 가이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키텍트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키텍트가 잡일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잡일. 다 잡일하러 다닙니다. SK CNC 같은 경우에 한때 그 소프트웨어 공학 연구소라고 해서 사내 우수한 인력들을 카네기 멜론의 SEI 연구소에 보내가지고 제대로 카네기 멜론에서 소프트웨어 공학을 제대로 배워온 그런 사람들까지 연구소에서 보호해주지 못하고 현업으로 돌려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제대로 교육받고 온 사람들이 이제 밖으로 도는 나가버리는 회사를 나가버리는 뭐 그런 상황까지 이제 SI 업체에서도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런 관계 때문에 개발자는 태생적으로 이 밑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이 밑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개발자 너 나중에 뭐 하고 싶냐 그러면 대부분의 개발자들이 나중에 아키텍트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좀 있어 보이고 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 보이고 그런 건데요. 아키텍트는 기술 베이스 위에서 잡일, 이런 의사소통, 잡일이라기보다는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지 기술을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 아키텍트는. 그러면 내가 개발자인데 제대로 된 아키텍트를 하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 기술은 물론 기본 베이스예요. 기본 베이스로 가져가고 의사소통을 하고 문서를 만들고 전략을 수립을 하고 어떻게 네고시에이션을 하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사람이 아키텍트이고요. 요즘은 이제 이런 아키텍트라든지 PM, 프로덕트 컨설턴트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새로운 어떤 이런 원초적인 어떤 롤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상황이 많이 이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이제 그러면 우리가 천공수인데 말 어감이 참 안 좋죠. 사실 천공수가 어감이 안 좋을 이유는 없는데 어감이 참 안 좋잖아요. 이게 뭐 잡일하는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좀 많이 안 좋은데 그러면 우리가 개발자로 갈 수 있는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개발자로 갈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느냐. 저는 약 팔러 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약 파는 같이 들릴 수도 있겠지만 약 파는 게 아니라 공학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개발자가 될 수가 있느냐라는 얘기를 저는 몇 년 전부터 이제 예전에는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제이보스 커뮤니티 대표로 나왔는데 예전에는 이제 플렉스 챔피언이라고 해서 어도비 쪽 ACC 그런 세미나라든지 아니면 리아라든지 엑스 인터넷이라든지 그런 세미나에서 스피킹을 많이 했었는데요. 저는 뭐 리아를 잘해서 스피킹을 했던 게 아니라 늘 처음부터 이제 미들웨어만 했었기 때문에 미들웨어를 하다가 플렉스를 우연히 이렇게 남들보다 먼저 하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처음 몸담았던 조직에 저는 참 운이 좋았던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 몸담았던 부서에는 이렇게 한 이 정도 인원이 있었는데 한 80명 정도 저희 층에 같이 있었는데요. 한 층에 석사보다 박사가 많아요. 사원보다 차장, 부장이 더 많고. 그러니까 회사에 갔는데 직급을 안 부르고 다 김 박사, 이 박사, 최 박사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보통의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박사들이 조금 더 문서를 만들거나 전략을 수립하거나 그런 어떤 조금 어떻게 보면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박사니까 그런 일을 하겠지라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저희 부서는 그러지 않았어요. 박사들이 다 코딩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박사들이 전략을 수립을 하고 전략에 따른 프로덕트 목표를 만들고 프로젝트를 관리를 하고 관리한 그 상황에서 프로덕트가 나왔어요. 전체적인 RT를 위한 프로덕트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박사, 석사들이 다 같이 저희는 코딩을 했어요. 전부. 코딩을 하면서 나왔는데 그때 저 같은 경우에 참 운이 좋았던 게 박사들이 국내 박사들이 아니라 뭐 동경대 박사, 뭐 칼텍 박사, 뭐 캘리포니아 박사, 오하이오 뭐 다 북미권 아니면 아시아권에서
굉장히 수준 높은 학교에 나온 박사들이 코딩을 하면서 애자일 팀을 만들어 가지고 제대로 된 애자일을 경험을 해볼 수가 있었어요. 제가 주도를 한 건 아니지만 시키는 일을 해볼 수는 있었거든요. 그때 참 많은 걸 배워가지고 그 이후라도 저 같은 경우에는 대표가 시키더라도 쉽게 굴복을 안 하고 제가 안 되는 근거를 만들어내서 못하겠습니다. 저는 쩔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을 많이 했었거든요. 저를 아는 주위 사람들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배짱으로 저렇게 개발을 할까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박사급들 코딩을 하는 분들한테 그런 애자일 방법론에 대해서 조금 현실적인 애자일 방법론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그 얘기를 이제 제가 여기서 좀 담아내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소프트웨어 산업의 비즈니스 환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장표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장표는 명지대 최성훈 교수님이 만드신 장표인데 제가 깜빡하고 이 PPT 다 만들고 나서 그 참고 문헌에 대해서 장표를 빼먹었는데 아마 새로 올리게 되면 뒤에다 참고 문헌을 올릴 예정인데요. 카이스트 박준성 교수님이랑 그 다음에 명지대 계신 최성훈 교수님이랑 그 다음에 이중식 교수님이랑 그리고 스티브 블랭크라는 미국의 스탠포드 쪽 교수님이랑 그리고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인 프랙티스 책에서 대부분의 내용들을 다 발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뒤에 다시 넣을 예정이고요. 지금 이게 이제 구조적인 어떤 조직, 소프트웨어 회사에 대한 부분이에요. 소프트웨어의 어떤 개발을 하는 구조, 그리고 90년대 들어와서 이런 매트릭스한 구조, 그리고 2000년대 들어와서 매우 복잡한 구조로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개발을 잘 하기 위한 조직 구조가 바뀌었어요. 조직 구조가. 근데 이 장표만 봐서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든데요. 무슨 말이냐면 이 구조는 사람이 일을 하는 구조예요. 쉽게 말해서. 사람이 일을 하는 구조고 이 구조는 프로세스가 일을 하는 구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구조는 애자일하게 뭉쳤다 흩어졌다 하는 서비스 오리엔티드한 개발팀을 구성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다 이해하기 위해서 사실 SOA에 대한 개념도 좀 많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제가 여기까지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나라는 일단 이거요. PM 한 명한테 너 이번 프로젝트 해 라고 하면 PM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자기가 데리고 다니는 PL들, 아키텍트들 아니면 사업 관리하는 사람들 찾죠. 나 이 사람 없으면 프로젝트 안 해. 이 사람 없으면 프로젝트 못 해. 꼭 넣어주세요. 우리나라는 아무리 잘하는 PM이라도 이런 매트릭스하게 롤과 어떤 잡에 대해서 정의를 해놓고 거기에 누가 들어오든지 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사람을 한 명 데리고 사람이 일을 하는 그런 구조로 아직 어떤 소프트웨어 업체는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매트릭스하게 자기가 다니는 회사가 지금 내가 빠지고 내 주위의 동료가 빠지더라도 프로세스적으로 어떤 사람이 와도 그 자리에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회사가 세팅되어 있는 곳 있으시면 손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우리나라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가장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일본. 그래서 제가 여기 밑에 원자력 발전소 문제랑 강남 물 난리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일본이 원자력 발전소 지금 터졌을 때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매트릭스한 구조이기 때문에 찾죠. 원인을. 어디서 잘못됐는지 원인부터 찾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프로세스를 밟아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어쨌든 일본 원자력 발전소의 문제는 용광로를 식히지 못해서 노심이 녹아나는 그런 게 이제 최고 문제였는데 우리나라 한전의 KDN 쪽에 있는 어떤 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들 같으면 절대 저 문제 안 생겼다고. 일본 같은 경우에 그 원자력 회선을 지탱하는 메인 회선을 어떻게 프로세스대로 바꿀지 고민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한전 담당자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면 간이발전기 차를 한 수십 대 들고 와가지고 연결을 해서 문제 안 생기게 해결을 했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거는 이제 잘 되는데 이것도 잘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우리는 제가 여기 PPT 적어놓은 것처럼 한국 사람들은 소프트웨어 업체도 마찬가지지만 만들어 놓은 소프트웨어를 인핸스드하게 강화시키는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금융권들 뻑하면 차세대 한다고 하잖아요. 일단 갈아엎어야지 표가 나요.
그래야지 좀 돈도 받고 내가 차세대 했다라고 저도 이제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력서에 뭐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뭐 차세대 했습니다 이렇게 적어놓으면 사실 살짝 뿌듯하긴 해요. 뿌듯하긴 한데 아 내가 차세대 하면서 쩔었구나라는 뭐 그런 뿌듯함이 있긴 한데 우리나라 문화가 그런 것 같아요. 그 좀 일본처럼 인앤스 학에서 더 강력하게 좀 부족한 부분을 새로 채워 나가려고 하지 않고 옛날 건 무조건 잘못된 거야. 신기술 뭐가 있어? 찾아. 신기술 적용해. 차세대. 이게 우리나라 일하는 패턴이거든요. 이게 특히 소프트웨어 쪽이 훨씬 강해요. 혹시 그 울산이나 아니면 저기 남해 쪽에 조선소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 같은 경우에. 울산의 현대중공업 그 공정 자동화 시스템을 한번 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영화 속에 나오는 그런 건 줄 알았어요. 모든 공정이 여기서부터 저기 뭐 안 보이는 데까지 모든 공정이 다 로봇으로 자동화해가지고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더라고요. 사람이 안 보여요. 사람들은 그냥 옆에서 이렇게 모니터링만 하고 있더라고요. 다 기계가 하는. 깜짝 놀랐어요. 그거 보고. 소프트웨어도 사실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공정은 삼성전자나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이거 신의 공정력을 보여주고 있죠. 전 세계 어딜 가도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극강의 공정관리 어떤 기법들을 잘 활용을 하고 있죠. 이런 애자일하게 필요한 목적에 맞게 아니면 인핸스드하게 이런 게 이제 그런 어떤 필요성에 맞게 인핸스 하자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애자일한 사고방식이고 애자일한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일본 또 이걸 잘하는 회사가 있어요. 일본 또 이쪽 애자일하게 필요한 것만 빨리 유스케이스를 만들어 놓고 특정 유스케이스만 빨리 개발해서 테스트하고 문제가 생기면 다시 리디자인하고 다시 테스트하고 그런 잘하는 회사가 토요타에서 잘하는 걸 보고 MIT에서 만든 개발 방법론이 린이죠. 린.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는 이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소프트웨어 쪽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공업이나 조선업 쪽은 이거 다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소프트웨어 쪽은 이것만 하고 이거는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걸로 애자일로 넘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애자일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애자일 방법론들은 이 정도 성숙도를 가지고 있는 조직을 기준으로 애자일하게 가자라는 것이지 이런 성숙도 없이 무조건 애자일 도입한다고 해서 애자일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TDD 한다고 해서 애자일이 아니에요. TDD는 애자일의 아주 극소수의 일부분의 구성 요소일 뿐이지 전체적인 일하는 방법을 바꾸지 않을 경우에는 애자일을 도입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린 같은 경우에 MIT에서 도요타를 분석을 하다 보니까 또 애들은 엄청난 수준의 매트릭스한 성숙도를 가지고 있는데 공정이라든지 전사의 관리적인 부분을 굉장히 특정 유스케이스만 뽑아내가지고 인핸스드하게 적용을 하는 그 사례를 가지고 애자일을 만든 거죠. 애자일 린 방법론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린 같은 경우에 덤비려고 조차 하면 안 돼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에서는. 예. 일하는 방법을 바꾸지 않고 그런 애자일을 도입을 한다는 것은 그냥 차세대를 아무것도 모르고 신기술만 적용해서 한다는 것과 동일한 그런 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환경이 왜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느냐. 우리가 이 타이밍에 한 번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 지금 개발 업체들, 우리 개발자들이 과거에 일하는 방법에 얽매여가지고 새로운 일하는 방법을 도입을 해야 되겠다라고 많이 느끼고 있어요, 사실. 예. 구글에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걸 보고, 페북에서 서비스를 릴리즈를 하는 거 보고, 애플이 제품을 만드는 거 보고, 이제 개발자들도 과거의 그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미국은 어떻게 만들까? 독일은 SAP는 어떻게 만들까? 이런 궁금증을 조금은 이제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저는 이제 느끼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비즈니스가 왜 나오느냐? 일하는 방법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개발자들이 큰 목소리, 그리고 제대로 된 개발 환경, 이런 것을 개발자 스스로 맞춰낼 수가 없어요. 절대로. 절대로 맞춰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제 기업의 위험에 따른 즉각적인 반응을 해서 어떻게 개발을 성공적으로 다시 제품을 이끌어야 되느냐. 최근에 이제 우리 한 1년 사이에 굉장히 대비되는 두 회사를 봤죠. 한 세 회사라고 봐도 되는데, 갤럭시 만든 S전자, 뭐가 만들어지는지도 모르는 L전자와 원래부터 우리나라에서 힘이 없었지만 노키아,
실시간적으로 어떻게 삼성이 갤럭시 S를 어떤 식으로 만드느냐, 걔들이 소프트웨어 개발을 잘해서 갤럭시 S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은 아무도 안 합니다. 저도 안 하고 여러분들도 안 하고 걔들도 안 할 거예요. 예. 절대 갤럭시 S는 삼성의 뭡니까? 앞장표를 보면 매트릭스화 되어 있는 제조 공정에서 쌓여져 있는 굉장히 높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성숙도, 그 성숙도와 그리고 그 성숙도를 지탱하는 전사의 일하는 방법들, 소프트웨어 말고 전사의 일하는 방법들, 이거니까 쪼으면 매일매일 보고하고 다시 보고하고 다시 보고하고 마음에 안 들면 또 보고하고, 잡스랑 똑같은 거죠. 잡스가 마음에 안 들면 아이패드 처음에 만들 때, 아니 저기 아이팟 처음에 만들 때 흰색 그 FFFF 되어 있는 그 흰색 1000가지를 봤다잖아요. 잡스가 1000가지 흰색을 보고 그 흰색 중에 마음에 드는 걸 골랐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또 비슷한 스타일이거든요. 안 되면 계속 쪼잖아요. 다시 해와, 다시 해와, 다시 해와, 다시 해와. 그 다시 해와라고 하나 하는 게 유스 케이스가 되는 거죠. 이제 실제 기업 내부에서는 그 유스 케이스를 실행하는 것이 이제 전사적인 일하는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소프트웨어까지는 아직 안 내려가 있지만 그런 일하는 방법론이 삼성전자에는 소프트웨어 분야를 제외하고는 다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갤스를 만드는 팀이 20개 정도 있대요. 20개 정도 외주 협력 업체까지 포함해가지고 하면 더 많아지겠죠. 한 20개 정도 팀이 갤럭시의 개발 주기는 3개월이에요. 3개월. 핸드폰 하나 만드는데 들어가는 개발 주기가 3개월이에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 무조건 그 유스 케이스를 달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자일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게, 에자일은 개발자적인 입장에서 그런 에자일 방법론을 보는 것보다 전사적인 BPM적인 입장에서 에자일을 바라볼 때 에자일에 들어가는 유스 케이스를 하나 하다가 막히면 그걸 자꾸 막 모래를 싸매는 것이 아니라 그건 스킵을 하는 겁니다. 에자일을 할 때. 원래 에자일을 전사적인 관점에서 적용을 할 때 유스 케이스 난이도가 높아가지고 못하겠어. 기간 내. 그 텀 안에, 스프린트 안에 못하겠어요. 그러면 그 유스 케이스는 넘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 넘어가고 그 유스 케이스 그 스프린트를 한 사이클을 돌고 랩업을 할 때 그 랩업 할 때 왜 잘 안 되어 있는지 리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에자일 방법론이죠. 그런 어떤 형태의 일하는 방법이 잘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응을 한다는 거죠. 개발자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한테 힌트가 오는 거죠.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정확하게 MS, 애플, 구글, 걔들이 일하는 방식이에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구글이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서비스를 런칭을 하겠다. 걔들의 입장은 서비스 런칭 못하면 어떻습니까? 안 되면 말고죠. 안 되면 말고. 서비스 딜레이하면 되지. 그게 이제 에자일한 어떤 기업 문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 뒤에 다시 장표를 보여드리겠지만 그건 이제 큰 범위의 에자일이고요. 유스 케이스 기준으로 하게 되다 보면 또 다른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개발자들이 이런 어떤 비즈니스 프로세스 일하는 방법론을 조금 알아야지 개발을 할 때도 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요건 다시 이제 사례인데요. 요거는 제가 북미에서 공부할 때 제가 모 회사에서 제안받은 입사 시험 문제거든요. 아직 기억을 하고 있는 건데, 제가 분산 객체 쪽 랩실에 있었는데요. 분산 객체를 가지고 트레이딩, 컴퓨팅 트레이딩 하는 그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라고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희 담당 교수님이 그 르네상스 테크놀로지 쪽 공동 연구를 하시던 분이라 가지고 분산을 가지고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서 실시간 트레이딩을 효과적으로 이제 찍어내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었는데요. 어떤 벤더에서 와가지고 이런 시험 문제를 냈어요. 이게 2단계, 2단계 시험 문제였어요. 1단계는 그냥 일반적인 알고리즘이었고 이게 2단계 시험 문제였어요. 사실 제가 장담하건대 국내 대학의 서울대 카이스트 포공 정도 제외하고 석사 마친 학생이 이 정도 문제 풀어낼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고 봐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문제. 못 풀어낼 거예요, 아마. 기초가 안 되니까. 근데 이런 거를 저는 이제 이걸 2단계에서 받았거든요. 물론 이제 이런 수준의 문제가 다 나오는 건 아니지만 구글 같은 경우는 12단계까지 시험을 치잖아요. 이런 문제들로. 순수하게 컴퓨터 사이언스 아니면 컴퓨터 엔지니어링 입장으로 12단계 정도 시험을 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거 시험 문제로도 안 나오죠. 낼 수도 없고.
그런데 이런 애들이 이런 걸 12단계까지 풀어내는 애들이 이쪽으로 가요. 네. 그러니까 최소 서울대 카이스트에서 좀 개발 잘하고 좀 기본 잘 됐고 공부 잘한다는 애들이 한 10,000명, 7,000에서 8,000명 정도, 최대 10,000명 정도까지 이런 회사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이 만들어내는 소프트웨어 품질이라든지 아니면 얘들이 이 회사에서 개발자라고 대우받는 사람들이랑 사실 우리나라에서 개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사실 시작점부터가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죠. 사실 이런 레벨의 이 사람들 다 서울대 출신. 서울대 출신의 카이스트 MBA. 그래서 이제 사업을 하는. 네. 우리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고 저희는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우리의 개발자로서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공학적인 베이스라도 조금 한번 알아보자라는 것이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그런 취지입니다. 논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요즘 스탠포드나 아니면 미국에 있는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제일 먼저 컴퓨터 사이언스나 아니면 컴퓨터 엔지니어링 학과의 학생들한테 마지막에 항상 제일 중요하게 가르치는 게 뭐냐면 이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커스터머 디벨롭먼트라는 얘기가 있어요. CD, 커스터머 디벨롭먼트. 무슨 얘기냐면 모든 소프트웨어는 커스터머 디벨롭먼트를 먼저 분석을 하고 나서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개발자의 소양이에요, 이게. 개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소양이에요. 가장 중요한 소양. 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는 이런 거 안 가르치잖아요. 가르칠 교수님도 없고. 몇 분 계시긴 한데 사실 아주 특혜받은 그런 기회를 받은 사람들만 배울 수 있는 그런 학교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어떻게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서 딜리버리를 할 것인지 서비스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개발자들한테 가르친다라는 거죠. 이 시작점부터 많이 다른데 우리도 조금 이런 부분을 이제 개발자들이 구글이나 MS가 어떻게 아니면 페이북이 어떻게 시스템을 만들지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그 이제 핵심이 이제 공학적으로 봤을 때 아키텍처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어떻게 소프트웨어를 굳건하게 만들어서 욕을 안 먹을까? 저도 이제 제품 만드는 회사에 있지만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뭐 모두들 공감을 하시겠지만 갑이 있고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있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일정대로 이렇게 잘 만들었어요. 고객과의 어떤 신뢰도도 높아졌어요. 항상 그럴 때 이제 초기에는 할 말이 생기죠.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조금 믿어달라. 우리 제품 좋으니까 좀 써달라. 뭐 이렇게 했는데 제일 결정적으로 할 말이 없을 때가 언제냐면 버그 났을 때. 그렇죠? 버그가 발생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쩔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모든 변명이 안 통하는 거죠. 이제 밤을 새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이제 버그 해결될 때까지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모든 조직이 다 동원돼서 사장도 부르고 다 들어가가지고 이제 온사이트 아니었는데 온사이트가 돼버리고 뭐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대부분 이제 버그 때문에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개발을 하다가 저 같은 경우 이제 뭐 뒤를 안 보고 저는 스타일이 날 쪼으면 난 회사를 그만두겠다 뭐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하고 싶은 야근이 아니라 네가 시킨 야근은 난 죽어도 못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배째라식으로 회사를 다니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뭐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최소한 지금 제가 만드는 제품도 있지만 제가 만드는 제품에 최소한의 아키텍처에 대한 가이드를 넣어요. 뒤에 제가 간단히만 보여드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요구공학에 의해서 유스케이스가 나오고 그런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뭐 요구사항 목록들이 나오고 그 목록들에 대해서 이렇게 개발을 했는데 어느 시점부터 요구사항 변경사항이 오면 그 변경사항에 대해서 일주일 이상 걸린다라는 장표를 만들어서 집어넣어놔요. 최소한. 그러면 누가 쪼으면 이 장표에 의해서 나는 이런 문서에 의해서 다른 우선순위들이 뒤로 밀려나기 때문에 당신이 시킨 일을 못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뭐 거창한 게 아니라 거창하게 요구사항 분석, 뭐 분석 설계 개발 뭐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라도 아키텍처를 한 그런 작업을 해놓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배째라 할 수 있다라는 배째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사항을 마련을 해놓습니다.
요게 이제 보시면 뭐 CMMI 레벨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는 좀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CMMI 기준이 최종적으로는 프로세스를 통해서 매트릭스한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롤과 잡에 의해서 조직이 흘러가게 하는 그게 이제 궁극적인 목표인데요. 보통 이제 CMMI 인증을 받으면 뭐 2나 3에서 보통 인증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CMMI2 레벨일 경우에 스타가 일하는 어떤 구조에 우리나라처럼 개발 잘하는 누군가가 빠지면 회사 전체에 막대한 리스크가 생겨버리는 그런 구조가 이제 CMMI2 레벨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CMMI5는 아까 일본처럼 매트릭스하게 구조가 딱 만들어져가지고 누가 들어가도 그 일을 할 수 있게 문서화가 잘 되어 있고 프로세스가 잡혀 있는 그런 조직이 이제 CMMI5인데 우리나라의 문제는 어떤 연구소들이 CMMI5 인증을 받더라도 그때뿐이거든요. 그 받기 위해서 특정 잘하는 사람이 전체적으로 컨트롤을 하는 뭐 그런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CMMI5를 받는다고 해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그 앞에 성숙화된 조직 구조가 없기 때문에 CMMI5를 받더라도 그 이후에 다시 뒤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100%죠. 요걸 이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익률 관점에서 글로벌 소프트웨어 벤더들의 어떤 측정치입니다. 굉장히 이거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돼요. 개발자들이 돈을 모르면 안 돼요. 절대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IT는 뭐냐? ROI를 줄이기 위한 도구지 내가 잘하는 개발을 하고 싶어, 내가 만들고 싶은 제품을 만들고 싶은 그런 게 IT가 아니거든요. IT는 무조건 뭡니까? 이거 만들어주는 게 IT죠. 작은 비용 써서 많은 비용을 뽑아내는 게 IT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 회사들 보세요. 지금 직접비 매출이 62조, MS를 볼게요. 62조에 직접비 20%. 나머지 80%가 사실상 이익이에요. 그 이익 중에서 마케팅과 세일즈에 21%를 쓰고 R&D에 14%, 62조 중에 14%를 R&D로 쓰는 엄청난 거죠, 이건. 그래서 실제적으로 영업이익률이 39%. 이런 이익률이 나오는데 이게 왜 어떻게 나오느냐. 우리나라의 SI 서비스 회사들처럼 서로 쩔어가지고 유지보수하고 다 밤새고 이러면 절대 이 이익률 못 나옵니다. 절대 못 나와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이익률 나올 수가 없어요. 게임 만들지 않는 이상. 네. 게임 회사는 제가 중요한 걸 빠뜨렸는데 NC랑 넥슨은 제외할게요. 제가 오늘 하는 얘기에. NC랑 넥슨은 훌륭한 CEO를 두셔가지고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두 회사는 제외하고요. 나머지 SI 서비스 업체들, SI 개발사들, 프로덕트 만드는 회사들 그 회사들이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큰일 날 뻔했네요. 네. 이런 어떤 이익률이 나오는데 이게 왜 가능하느냐? 조직이 애자일하게 움직이기 때문에요. 일하는 방식이 애자일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장표를 보고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애자일한 근본이 있기 때문에 코스트를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코스트를 더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네.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정의론 좀 삭막한 이런 용어보다는 제일 위에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소프트웨어 뭐냐? 프로그램 플러스 아티팩트 플러스 관리.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개발자들은 이것밖에 몰라요. 프로그램. 무슨 말이냐? 프로그램은 뭡니까? 프로블럼을 해결하기 위한 게 이제 프로그램이죠. 조금 더 이제 다른 용어로 하면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게 기능을 이제 만들어내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의 어떤 핵심 부분인데요. 기능이 뭡니까? 인풋이 들어갔을 때 내가 원하는 아웃풋이 나오는 FX는 이런 어떤 식이 들어가서 답이 나오는 이런 구조가 이제 우리가 기능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걸 하기 위해서 요구사항이 뭐냐? X-1을 했을 때 0이 나오는 제품이 필요하다. 이게 기능 요구사항이고 그러면 그 안에서 이런 분석을 하겠죠. 분석을 하고 설계를 하고 실제적으로 코딩을 하겠죠. 이런 코딩을 하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검사를 한번 해야 되겠죠. 검사를 하는 것이 소프트웨어 뭡니까? 여기 있는 SDLC의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라이프 사이클. 이게 하나의 과정인 거예요. SDLC. SDLC를 다 하는 사람이 디벨로퍼예요. SDLC를 다 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공학적 의미로
그러면 우리 대부분의 IT 서비스에서 SI 개발하는 사람들은 코딩을 하죠. 이 사람들이 코더인 거예요, 코더. 정확한 의미로 코더인 거고, 그러면 프로그래머는 뭐냐? 약간 다른 의미죠,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우리나라에 훌륭한 프로그래머는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훌륭한 프로그래머.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가진 프로그래머는 많은데, 이런 소프트웨어 공학적인 어떤 전반적인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해결하는 정말 디벨로퍼는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어떤 공학적인 의미를 한번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조금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우리가 한국의 전산과 자체가 조금, 이름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많이 느끼는 게, 미국 커리큘럼을 보면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배우는 것과 컴퓨터 엔지니어링에서 배우는 과목이 완전히 달라요. 180도. 제가 뭣도 모르고 참 저한테 그런 얘기를 10몇 년 전에 누군가가 해줬으면 CS를 선택을 안 했을 텐데, 먼 외국으로 나갈 때 아무런 정보 없이 컴퓨터 사이언스가 전산과겠지 하고 컴퓨터 사이언스를 지원해가지고 갔는데 수학만 시키더라고요. 분산 객체를 하는데 개발을 할 줄 알았는데 수학만 시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지를 쳤어요, 저는. 사이언스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어떤 개발적인 영역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이제 엔지니어링을 하는 거죠. 엔지니어링은 비용 대비 양산을 어떤 능력을 올리는, 평균 표준 품질을 일정 수준에 맞춰가지고 고객한테 서비스를 딜리버리 하는 게 엔지니어가 하는 역할인 거고요. 사이언스는 그 엔지니어를 하기 위해서 R&D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사이언티스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또 이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위해서 소프트웨어라는 의미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아키텍처를 잘 잡아서 애자일하게 일을 하면서 고객한테 욕을 먹지 않고 개발자로서 대접을 받는 그런 어떤 역량을 올리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라는 이 단어에, 소프트웨어라는 환경의 본질적인 부분을 조금 아셔야 돼요. 왜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잘 안 되느냐라는 걸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왜? 이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지식 집약적인 어떤 산업 같기도 하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엄밀히 따져서 소프트웨어 산업은 지식 집약적이기다 보다는 사람 집약적이에요. 휴먼 인텐시브한 그런, 사람이 80%,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전체 비용 중에 사람이 80%고 나머지 20%가 기타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려면 무조건 80%의 인력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무조건.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런 얘기하면 계속 하면 안 되는데, 저는 굉장히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우리가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개발자들이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커뮤니케이션이. 항상 개발 회의 하다 보면 싸우죠. 내가 아는 게 맞니? 네가 아는 게 맞니? 무슨 책에 이렇게 돼 있던데, 무슨 논문에 이렇게 돼 있던데, 이 논문이 맞니? 뭐 맨날 싸웁니다. 근데 다른 좀 미국밖에 없죠. 미국의 그런 잘 되는 어떤 애자일 팀을 보게 되면은 싸우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협의를 하는,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그런 문화가 잘 돼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킬 때, 미국 이런 교육 자료들 보면 나가서 발표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일자로 앉아서 수업하는 경우도 거의 없죠. 다 뭉쳐서 서로 간에 의견을 들어보고 논의를 하고 좋은 점을 찾아내고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뽑아내는 게 이제 그런 교육 학습의 효과라고 보는데요. 소프트웨어 그게 제일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는 저도 그렇지만 주입식 교육을 받다 보니까 내가 아는 게 답, 네가 하는 거 잘못된 거 이런 식으로밖에 안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이제.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굉장히 휴먼 인텐시브한, 그리고 눈에 잘 안 보이는 그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 조건은 의사소통인데, 의사소통이 안 되는데 무슨 애자일을 합니까? 애자일의 가장 중요한 건 의사소통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 안 되는 건데, 이제 점점 느끼고 있기 때문에 바꿔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애자일 얘기를 이제 잠깐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TDD라든지 우리가 개발 서적에서 보는 애자일은 전반적인 비즈니스, 그러니까 회사의 업무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시야가 된 다음에 적용하는 게 맞아요. 시야가 된 다음에.
개발자들이 바텀업으로 위로 올려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왜냐? 우리가 에자일 TDD 개발해서 기능 만들면 뭐합니까? 항상 최후 의사결정권자는 CXO들인데, 컨설턴트들인데, 걔들이 오케이 안 하면 우리가 TDD에서 아무리 A 플러스 B가 2가 나오는 기능 아무리 잘 만들어봤자 소용이 없죠. A 플러스 B가 3이 나오게 다시 만들려고 하면 끝인데, TDD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런 기본적인 일하는 방법이 서 있지 않을 경우에. 그래서 전반적인 우리가 이런 전체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방법론에서 시작이 어딘지를 이해를 하고 시작점부터 개발자들이 주도할 수 있게 공학적으로 내가 디펜스 할 수 있는 아니면 내가 내 제품을 책임감 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어 놔야 된다는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거는 그냥 개발자적인 입장인 거고요. 개발자적인 입장. 뒷장표에는 비즈니스적인 입장이 나옵니다. 에자일이 왜 중요하냐? TDD하고 뭐 테스트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에자일은 이거 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이거 하기 위해서. 밑에 거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워터풀 개발 방법론이라고 하죠. 분석 설계, 개발, 테스트. 한꺼번에 다 하는 거. 전체 분석 다 하고 모든 유스 케이스에 대해서 분석을 다 하고 디자인을 하고 코딩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릴리즈를 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이런 문화예요. 아직까지. 이런 문화인데 실제 지금 구글, 애플, 페이스북 절대 이렇게 일 안 해요. 업무를, 소프트웨어 개발 자체를 절대 이런 식으로 안 해요. 하나는 아니겠죠. 어떤 단위 유스 케이스, 요구사항들을 뽑아가지고 분석 설계, 코딩 테스트, 전체 통합 테스트, 랩업 하나의 유저 스토리, 유스 케이스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업무 자체를, 업무 단위로 나눠가지고 이게 자기 회사의 기본적인 업무 문화가 아니다 라고 했을 때 개발자들이 혼자 쓰는 에자일은 에자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절대. 그건 야매.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거는. 그냥 혼자 만족. 그것밖에 안 되는 거죠. 비즈니스 시작부터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을 조금 알고 있으면 저 같은 경우에 비즈니스 시작할 때 건방지게 대표님이 뭐라고 했으니까 그거 딱 적어놨다가 예전에 이런 말 하지 않았었냐고 이제 초반부터 이제 유스 케이스 안에다 그런 걸 적어놓는 거죠. 네. 아키텍처 문서로. 이런 게 이제 가능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려면 매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밑에 적어놓은 것처럼 에자일한 개발 환경을 하기 위해서 개발자의 역량이 매우 높아야 됩니다. 개발자의 역량이. 왜냐? 이거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개발자한테 누구는 이거 시키고 누구는 이거 시키고 이렇게 하는 건 에자일이 아니거든요. 외국에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벤더들은 개발자들이 하나 개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이걸 전체를 다 합니다. 하나의 유스 케이스를 단위 기능을 개발하기 위해서 단위 기능이 릴리즈돼서 서비스로 오픈되기까지 이 전체를 다 하는 것이 개발자의 역량이에요. 개발자가 해야 되는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사람들의 어떤 평균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졸업생들의 어떤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야지 페북이나 아니면 야후나 MS나 거기서 원하는 수준의 에자일 문화를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런 물론 이제 우리가 그 수준을 할 필요는 없고 어느 정도라도 우리가 한번 조금 공학적으로 접근을 해보자라는 게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에자일 하기 위해서 이런 수준이 필요한데 그럼 에자일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제가 처음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아키텍처 이 모든 게 이제 아키텍처인 거죠. 일하는 아키텍처, 일하는 방법을 아키텍처 센트릭하게 에자일을 적용한 게 이제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에자일을 TDD 쓰는 게 에자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뭐 TDD 전도사들 이런 사람들 뭐 TDD 책, 개발자들이 쓴 TDD 책 이런 거 보시면 안 돼요, 사실. 그냥 그건 참고만 하는 거고 TDD를 에자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중간에 있어요. 종료의 기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종료의 기준. 성숙도에 따라서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성숙도가 낮은 회사일 경우에 버그를 없애자. 버그가 안 나오자. 뭐 KPI에 연동해서 이런 지라 수준의 어떤 유스 케이스를 처리하자. 성숙도가 조금 높아지면은 이 안에 그러면 이 서비스를 위한 문서는 뭐가 필요하냐. 매뉴얼은 뭐가 필요하냐. 이런 것들이 성숙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나의 서비스가 만들어지면 그 서비스와 관련돼서 관련된 산출물이나 부가 서비스들이 한꺼번에 싹 나오는 거죠. 그게 실제적으로 외국 벤더들이 하는 에자일의 실제적인 에자일이라고 부르는 방법론이에요. 개발 방법론이에요. 그것까지 다 따라하기 힘드니까
우리는 최소한 유스케이스 기준으로라도 내가 이번 주 스프린트가 일주일 단위라면 일주일 단위 동안 스프린트 동안 해야 되는 유스케이스를 선정하고 그 선정한 유스케이스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돈의 기준을 정확하게 잡고 TDD를 돌리든지 뭘 쓰든지 해야 되는 거지. 그게 없이 무조건 우리 이번에 이 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해보자, 이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것 꼭 명심을 해서 적용을 하시면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 그러면 에자일을 했을 경우에 개발자들한테 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을 해주느냐, 아키텍처적으로. 여기 밑에 그림을 보시면 돼요. 프로젝트 소프트웨어의 세 가지의 어떤 구성 요소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퀄리티, 스코프, 타임 코스트. 첫 번째 타임 코스트는 불변합니다. 이거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개발자들이. 네. 그리고 스코프도 사실상 참 조절하기가 애매해요. 네, 참 조절하기가, 일반적인 우리의 개발 환경에서 조절하기가 참 애매해요. 그리고 퀄리티. 그러다 보니까 이거 밑에 거 두 개 손을 못 대니까 이 개차반 나는 거죠, 이거 퀄리티. 대충 만들고 테스트도 안 하고 그냥 갖다 붙이고. 네. 이런 이 세 가지 목표가 있는데, 에자일을 쓸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 작년 2월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하나의 큰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누가 뭐라고 하면 이걸 조정을 해요. 이걸. 왜냐, 아키텍처 센트릭한 문서를 몇 개를 만들어 놓고 그거에 대응하는, 누가 뭐라고 하면 그거에 대응하는 답장만 주면 되거든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거는 제가 마지막에 한 번 더 보여드릴 거고요. 그래서 에자일을 하게 되면 뭐냐, 퀄리티를 유지를 하면서 유스케이스 단위로 내가 일주일 할 분량을 선정을 하고, 그거에 대한 목표치를 정하고, 한 달 할 분량을 정의를 하고, 목표치를 정하고, 한 스프린트가 끝나고 나면 스프린트에 대해서 랩업을 하고, 랩업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다시 리디자인을 하고, 리디자인을 해도 안 되는 것은 포기, 못하겠다. 그렇게 해서 넘어가면 되는 거죠. 못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못한다고 커밍아웃을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이제 에자일의 핵심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퀄리티는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스코프를 조정해 나갈 수 있는 게 에자일 방법론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개발자들이 이걸 좀 아셔야 돼요. 책에 있는 그런 TDD 위주의 에자일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점의 에자일을 좀 생각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엑센추어 자료인데, 엑센추어에서 글로벌 IT 서비스를 할 때 에자일 방법론을 쓰는 경우에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제일 밑에 제가 달아놨는데요. 딜이 코스트 베이스로 성과에 따라서 고객한테 돈을 받는 경우와, 그리고 굉장히 신기술을 적용할 때 에자일 방법론을 씁니다. 이때만 딱 써요. 엑센추어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는 없어요. 국내 엑센추어는 영업 조직이기 때문에 이런 걸 할 수가 없고요. 본사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이제 코스트 베이스로 에자일하게 기능을 하나하나 추가할 때마다 비용을 받아내는 그런 식으로 이제 세계 최고의 컨설팅 업체는, IT 서비스는 그런 식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뭐 조금 다른 얘기고요.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앞에 어떻게 일을 하는 방법을 바꿔야지 개발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아키텍처 얘기가 나와요. 이 장표는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뭐냐면, 서점 가시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인 프랙티스, 한글로는 소프트웨어 공학의 이론과 실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이론과 실제. 그 책 세 권짜리 시리즈거든요. 3권짜리 시리즈. 그 책에 나오는 방법론을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제가 따로 이렇게 요약을 해놓은 거니까 요거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그 3권짜리 책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 3권짜리 책은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미 국방성 프로젝트라면서 카네기 멜론에서 SI 연구소를 만들어가지고 방법론을 실패를 하다가 나온 게 그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이론과 실제인데요. 그 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앞에 있는 이 이론이 아니라 하나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QAS를 해가지고 실제 아키텍처를 평가하는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한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책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석사 과정에서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어떤 지식이거든요. 최소한 현업에서 18년 이상 해야지 그 책의 앞부분을 이해할 수 있을 수준의 어떤 레벨일 텐데요. 그 책을 만약에 보시게 되면 하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이 뒷부분을 꼭 보셔야 돼요. 뷰랑 뷰 스타일이랑 그 다음에 이
이런 문제를 나한테 그러냐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평가할 수 있는 측정치가 없으면 아무것도 축도 받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제가 적어놓은 겁니다. 그거는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소대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제 엔지니어링을 하는 거예요. 엔지니어링을. 에자일 방법론도 엔지니어링을 위한 방법론이고 우리 개발자들도 결국은 사이언스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제품을 서비스하기 위해서 우리가 개발을 하고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제 방법론을 찾아야 될 때 미국에서 하기 조금 중요한 사람은 잘 아시지만 그래도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의 글로벌 밴드들을 쓰고 있는 걔네들 꼭 쓰고 있는 걔네들이 제품을 만들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꼭 하고 있는 거 우리도 따라해야지만 걔네들 따라갈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꼭 따라해야 되는 거. 그 부분만 제가 꽤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거는 많이 보셨으니까 이거는 스킵을 하고요. 아키텍처의 정의를 오늘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개발자들이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SRS가 나오고 설계를 이런 과정을 전체를 다 이해를 해야지만 디자인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러면 이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아키텍처와 PM과 컨설턴트. 이런 여러 가지 스테이크홀더들, 이 내용은 이제 그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인 프랙티스 책 안에 나오는 그림인데요. 이런 다양한 요구사항들을 받아가지고 개발자들은 참 저도 답답한 게 이런 요구사항을 들으면 정리를 해가지고 나중에 근거사항으로 남겨야 되는데 근거사항으로 남길 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핵심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건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아키텍처 센트릭한 어떤 개발자의 문서화를 하기 위한 아니면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가장 먼저 시도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스테이크홀더들로부터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라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개발 중요도와 스테이크홀더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요도 두 가지만 나눠서 스테이크홀더와 내가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균형을 맞추자. 개발하는 거에 균형을 맞추자. 그런 것이 이제 가장 아키텍처 센트릭한 사고방식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런 추상화하는 이런 개념들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제가 글을 많이 적어놨으니까 많이 적어놓은 거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건 이제 소프트웨어 앤 프랙티스에서 가장 중요한 점을 이제 또 그림으로 뽑아놓은 겁니다. 이건 IT3 쪽 자료이고요. 이런 건 이제 넘어가고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개발자스럽게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아키텍처가 필요한데 아키텍처가 거창한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막 책에 나오는 것처럼 설계 문서를 1번부터 10번까지 만들고 뭐 분석 문서를 1번부터 10번까지 만들고 그러지 말자라는 거죠. 필요한 것만. 실제 필요한 것만 정리를 해도 충분히 내가 개발하는데 커버가 된다. 이제 여기서 필요한 게 이제 일부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이론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 동시성, 리스판스, 뭐 스티뮬러스, 인바이먼트, 아티팩트 이런 측정할 수 있는 이건 ISO에 정의되어 있는 많이 본 거죠. 많이 봤는데 불구하고 이용할 줄 몰라요. 어떻게 이용하느냐? 이게 사실 요거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인 프랙티스라는 책 자체가 인베디드 시스템 미국의 소나 만들고 뭐 전투기 만들고 그런 인베디드 시스템 만들면서 물이다 보니까 SI랑 약간 안 맞는데 우리가 따라 해볼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는 누구나 다 해볼 만한 가치는 있는 거예요. 왜냐? 이런 것들을 IEEE에서 정의해 놓은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한번 개발을 할 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외부에서 누가 이렇게 자극을 했을 경우에 내가 소프트웨어 품질에 아니면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때 아니면 서비스를 할 때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어떤 환경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유지보수를 할 때, 새로 코딩을 해야 될 때 그때 어떻게 바뀐다더라 라는 것을 표로 만들어 놓고 고객과 협의를 하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개발자가 뭐 UI 변경, 고객이 UI 변경을 원해요. 설계 시점에. 분석 다 했는데 변경으로 인한 부작용이 없으면 좋은 말 적어 놓은 거고 설계 시점에 변경으로 인한 부작용은 매우 큰. 예를 들어서 응답 측정, 설계 시점에 UI 변경할 때는 최소 2주 이상 소요됨. 이런 걸 이제 리스트화 한다라는 거죠. 엑셀에 뭐 그런 템플릿 필요 없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개발자가 같은 거네요. 다른 예제로 뭐 이런 크래시, 타이밍 응답 뭐 이런 것들이 뭐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다.
변경 시도, 정보 변경 시도, 뭐 정상 운영일 때는 뭐 감사 기록 유지, 하루 이내 올바른 데이터 재저장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내 상황에 맞게 변경을 하자라는 거죠. 예, 내 상황.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적어놓은 문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시점, 아키텍처 문서는 계속 변경이 돼야 되니까 설계 시점이 끝나고 나서 기능 요구사항이 추가가 되면 그 기능 요구사항을 새롭게 스프린트 돌리기 위해서 최소 열흘, 그 맨데이트, 워킹데이 열흘 이상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적어 놓는 거죠. 적어 놓고 최종적으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장표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계속 아키텍처럴 센트릭하게 이거 계속 업데이트 하는 거예요. 내가 만든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계속. 딴 말 못 하거든요. 이런 걸 들이내밀면 나중에 딴 말을 못 해요. 여기는 조금 일반적인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유지보수를 하는 타이밍에 새로 신규 기능을 추가해야 된다. 몇 주 이상 소요. 예. 개발 코딩 시점에 코딩 뭐 DB 설계 ERD를 바꿔야 된다. 몇 주 이상 소요. 중요도, 난이도는 내 입장에서의 난이도고 중요도는 고객 입장에서의 중요도예요. 그래서 그걸 고객 입장의 중요도가 높은데 내 입장에서는 이게 뭐 난이도가 뭐 어떻든 고객 입장에서 해줄 때 시간 얼마 정도 소요된다.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거죠, 개발자들이. 계산을 할 줄 알아야지만 애자일한 개발자, 디벨로퍼라고 불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못하기 때문에 맨날 쩌는 거예요, 사실. 제 주위에 이거 좀 하는 개발자들을 쩌는 개발자들 못 봤어요. 왜냐? 어택이 들어오면 최소한 방어할 수 있는 방어체는 있으니까, 디펜스 할 수 있는 무기는, 최소한의 무기는 있으니까. 그래서 최소한 뭐 12시에 퇴근할까, 9시에 퇴근하고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이 장표가 나오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 좀 업무를 어떻게 시작하느냐, IT를 어떻게, 내가 만드는 목표가 뭔지, 그리고 내가 만드는 목표 안에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개발자로 불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 당당할 수 있는지, 당당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소프트웨어 품질인데 그 품질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게 뭔지, 그 품질을 위해서 지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아키텍처 센트릭한 문서를 만들어서 문서 안에 있는 걸 가지고 고객과 내 위에 있는 사람과 네고시에이션을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개발자인 거죠. 예. 그걸 꼭 기억을 하시고요. 이 내용 자체는 여기 적혀 있는 내용 자체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인 프랙티스 책에 있는 어떤 목차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게 평가할 수 있는. 저도 지금 방금 만든 장표가 퀄리티 어슈어런스 워크샵을 통해서 나온 퀄리티 어슈어런스 시나리오라는 장표거든요. 그 시나리오 QAS라는 장표 없이 개발을 하는 것은 그냥 나는 천공수다라고 밝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왜? 어디 기준으로? 미국에 있는 잘 나가는 글로벌 소프트웨어 업체, 품질이 좋은 글로벌 소프트웨어 업체는 최소한 이 정도를 하기 때문에 우리도 최소한 이 정도만 하면 욕을 덜 먹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돌아가셔가지고 좀 더 찾아보시면 이런 내용이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에 별로 없으니까 카네기 멜론 대학이나 스탠포드나 MIT 쪽 오픈 강의들이 많이 있거든요. 오픈 강의들. 렉처도 많이 나와 있어요. 렉처들 많이 나와 있고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스탠포드나 카네기 멜론에서 다 오픈을 해놨어요. 그걸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고요. 제가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